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불법 공매도 금지, 정부가 한국 증시를 레벨업하겠다며 추진 중인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놓고 논쟁이 참 뜨겁습니다. 야당에서는 소득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에서 불법 근절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나우 2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주제, 금투세와 공매도를 놓고 깊이 있게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명의 패널이 함께 할 건데요.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아니. 이어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이데일리 최웅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이데일리비 특집 마켓나우 자본시장 설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등 투자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역시나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때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차례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민주당이 지난달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 이 관련해서 안개 속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을 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 경쟁력 약화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부과하는 대상도 소수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통해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 참 이견이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 합의도 녹록지 않고요. 투자자들도 이제 폐지 청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한마디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웅길
최영길 기자부터 발언 기회 드려볼게요. 예. 먼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토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금투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저 박 작가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20년에 금투세가 도입했을 때 기획재정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국회 처리된 과정을 쭉 취재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위 금감원을 이제 출입하고 있고, 기재부 관련 소식도 이제 건너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과거에는 또 기재부가 그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폐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과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정부나 어떤 금융당국 그리고 애초에 도입됐을 때 어떤 게 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네.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금투세 관련된 논의 중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폐지냐 아니냐 뭐 그런 걸 넘어서 사실 금투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 유동수 이제 기재위 이제 간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3선으로 되셔가지고 향후에 이제 뭐 기재위원장을 맡거나 향후에 이제 논의에 이제 주요하게 이제 개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금투세는 22대 때 논의될 사항이다. 요번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금투세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 즉 나라 살림과 같이 해가지고 이 금투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국면을 같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 금투세 말고도 연결된 게 지금 소득세 있고요. 그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 그 부분도 있고,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도 있고요. 사실 이게 유예가 될 때 금투세와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가 같이 2년 연기가 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공제 범위가 그 기준이 250만 원입니다. 그럼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로 유예가 됐는데, 그럼 금투세가 폐지가 되든 원안이 되든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 가상자산 ETF 허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가상자산 ETF 과세는 또 어떤지 그런 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가 유예가 된 게 2000년 그때 2년 전에 2년 전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연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결국 그렇게 보면 아무리 논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금투세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까지도 반대하면서 갈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라서요. 요런 한 3가지 지점, 뭐 재정, 뭐 세금, 그리고 이제 전국 관련돼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이 많겠군요. 그럼 이어서 박순혁 작가님도 관련해서 한마디 시원한 평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해도 네, 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기 진성준 의원께서 이제 페이북에 올리신 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총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제 선진적인 세제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 선진국형 과세 체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이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제 진성준 국회의원님, 이제 정책위 의장님하고 토론을 한번 좀 제안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신데, 이제 우리나라 조세 체계라든지 이제 법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이제 무지하신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많이 놓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너무 틀리신 부분이 많아요. 이 아까 이제 아까 세 가지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보여드렸던 예. 이제 그 페북 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 첫 번째 이제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이제 도입하는 거다. 지금 금투세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선진국형 과세 체계로 모든 세법 체계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이제 그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과세 체계는 원천 징수 체계를 후진적인 원천 징수 체계로 다 돼 있는데 이 금투세만 딸랑 도입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 신고 체계로 먼저 다 바꾼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선우가 맞는 일의 선우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5천만 원 이상 부자만 과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단 이런 10원의 이익만 발생해도 과세가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식 외 금융상품, 펀드, 채권, CMA, 해외 주식 등은 고작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익 발생할 때 원천 징수하고 환급은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돌려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이제 짚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 부자 감세, 재정 건전성 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사실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 부자들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세율이 기존 49.5%에서 22%나 27.5%로 거의 한 반 이상 이제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세수는 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투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1년에 고작 1조 3천억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돈이 13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만 원 안 주면 10년치 금투세를 안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성준 의원께서 진짜 이제 나라 살림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걱정되시면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 이런 소리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데 전 국민 25만 원, 13조 원 드는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는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제 금투세 부분은 이거 도입 안 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꼴랑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얘기하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 10원 이상만 이익이 발생해도 과세된다는 이 부분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천만 원 이상 돼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원 이상만 돈을 벌어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징수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법은. 투자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투자자가 선택한 한 금융회사 한 계좌에 대해서만 그 2,5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이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좌 보유자별로 일단 원천 징수를 해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6월 말이나 12월 말이나 이렇게 돌려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좀 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실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원천 징수가 시행되고 이제 상반기에 2천만 원 수익 나고 하반기에 3천만 원 손실 났으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단 한 푼도 안 내야 되는데 상반기 2천만 원 발생했을 때 세금이 나가고 하반기 3천만 원 마이너스 난 거의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돌려받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그 3천만 원 손실 난 그 계좌가 내가 신고한 금융회사에 있던 계좌가 아닐 경우에는 그조차도 못 돌려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다음 장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장기 보유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타소득과 정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소득세에서 세금이 깎아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다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쭉 나오지만 장기 보유 시에 1억 2천 이하는 세율이 아예 없고요. 1억 2천에서 7억 5천까지 세율 15%, 그 다음에 이제 7억 5천 이상은 세율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는데 지금 금투세에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분류과세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거든요. 부동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금투세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주식 투자자들만 이제 이 뭐랄까 갈취하는 이제 세금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작가님 여기까지 들어보겠고 뭐 최대한 이런 과세 체계 관련한 데서 뭐 이중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짚어주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려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큰 손들 이탈하게 되면 주가 하락하고 뭐 시장 경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뭐 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 타국의 사례가 이제 네. 대만의 경우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고 한 달 만에 그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이제 주가가 빠진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민심이 동요를 해서 재무부 장관을 이제 경질을 하고 이제 무효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올랐던 사례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금투세 도입을 해서 1년 만에 한 달 만에 이제 60% 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가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는 게 합리적이죠. 라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예, 최 기자님?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저 박 작가님 얘기하신 부분도 사실 이제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인지한 지금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제기하는 부분은 4년 전에 금투세가 기재부에서 이제 도입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박 작가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거의 다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서 보니까 지금 기재부는 이제 폐지 입장이라서 그런 입장을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 4년 전 기재부 입장이 민주당 입장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그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 그 당시 이제 반론이 뭐였냐면 당장 1월에 시행한다 했을 때 큰 손들이 12월 달에 모두 망창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리스크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매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연말 아니면 연초에 큰 파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좀 그런 파장이 있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고요. 또 하나는 뭐 대만 사례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대만 사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게 있지. 그게 이제 기재부 입장이었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은 그 도입을 추진한 뒤에 바로 몇 달 뒤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고 했는데 사실이 지금은 2000년에 이제 도입됐고 그 유예 기간을 거쳐서 한 4년 정도 왔고 사실 그동안의 논의 이런 비판의 지적들이 수년간 이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문제점이 일어나서 대말처럼 그런 사안이 이제 재현될 거다.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대만의 정국과 지금 정국하고는 또 다르다. 뭐 그런 쪽 입장도 밝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미국 아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왜 선진적인 제도냐 이제 그런 걸 얘기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투자자들 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털어가는 법이지 무슨 이게 선진적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이 선진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진 의장이 발표한 걸 4년 전에 기재부에서 금투세 도입할 때 거의 첫 번째로 제기를 했거든요. 왜 선진적이냐 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 뭐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제 주식 양도세로 해서 이렇게 전면 과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투세와 비슷한 게 이제 도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한다. 그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선진적인 그런 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추후에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려면 미국에는 또 증권거래세가 폐지돼서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금투세를 발표를 했을 때 기자들도 그러면 선진적이니까 증권거래세는 같이 폐지되겠네요 했는데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민주당 때 기재부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 똑같이 질문을 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정말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을 하고 만약 금투세를 폐지를 하려면 다른 나라처럼 미국처럼 증권거래세도 같이 없애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민주당 그 기재부였을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 정부에서도 증권거래세는 그건 폐지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좀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부자 감세냐 아니냐는 부면이 이제 가장 이제 첨예한데 사실 이 논쟁은 저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기재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이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금투세 폐지를 하면서 기재부에서 지금 했을 때 금투세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대상에게 과세가 되고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왜 부자 과세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시했던 논문인데요. 거기 과세 대상은 2014년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자의 2%한 9만 명 정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게 2014년에서 17년 기준이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 투자자 비중이나 규모가 훨씬 커졌으니까요. 당연히 10만 명 이상 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전체 투자자를 그 민주당은 2022년 기준, 그러니까 1,440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 1, 2% 많아야 5% 이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논리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경색을 과속화하지 않고 또 장기 성장성조에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제가 최원길 기자한테 좀 간략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투세는 결국에 과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세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세 원칙에 이제 적합하다는 게 도입 당시 이제 기재부의 이제 논리였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도입했을 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 걷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그 얘기를 연유를 들어가면 2017년에 그 당시 제가 인수위 취재를 하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주식 등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어떤 다른 과세,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세나 그 부분은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쟁이들한테 바로바로 원천징수 해가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명이 안 됐었죠. 근데 그 아마 500만 명, 그 정도였었는데 왜 이 그 주식 투자자들 뭐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인데 왜 과세가 똑같이 안 되냐 그런 게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뭐 종부세든 여러 이제 과세 강화 움직임이 그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세 그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홍남기 부총리 때 그때 이제 금융세제 이제 선진화 방안이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때 왜 발표가 됐냐면 코로나를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일면서 그 발병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해서 그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투자가 많아졌고 관련된 가격도 이제 폭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야 좀 돈을 벌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과세 방안을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얘기를 했는데 2020년 6월에 금융 선진화 과세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과세를 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이게 개민들의 뭐 그 호주머니를 터냐 그런 반발이 거셌는데 그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불로소득을 해서 점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돈을 벌지만 실제 전체 이제 근로자 중에 주식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많긴 했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비중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자산 격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찌 시장적으로 보면 당연히 과세를 하면 불만이 있지만 전체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 중에 또 하나로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그래서 좀 과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보면 금투세라는 게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취지나 그런 거는 국가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어떤 투자자를 죽이기 위한 그런 그 의도는 아니라 어떤 악법의 그런 의도는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부의 불평등, 어떤 자산 그의 어떤 쏠림에 대한 그런 걸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이 됐다 해서 명분만큼은 어느 정도 좀 그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작가님은 이것이 뭐 도입 시 취지도 들어봤고 이러한데 일단 국민들이 이중과세 부담 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자료 한번 그 세계 이제 그 과세 체계 이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그 있는 표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금투세는 요거 넘어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금투세는 이제 서민만 덤태기 쓰는 악랄한 이중과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식 관련 세금은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을 신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이제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권 거래세는 없고 주식 양도세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이 이제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천징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 주식 양도세보다는 이제 증권 거래세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같은 거는 없는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투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양도세를 얹는 거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뭐 호구도 아니고 왜 세금을 양쪽으로 걷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뭐 선진적인 게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다 통용이 되려면 먼저 거래세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해야 이게 왁구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세는 여전히 0.15%로 간다는 거잖아요. 0.15% 가고 여기다가 금투세를 더 얻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자꾸 그 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금투세에 해당해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법인세를 내지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 법인이 주식 투자할 경우에는 법인세로 끝나고 관련한 금융투자 세를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공정하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정하게 같이 걷어야지 왜 개인만 그 주식 투자한 거에 따른 세금을 걷고 법인은 세금을 안 걷냐고요. 이것도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엄청나게 이제 그 세금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니 사모펀드 든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아니 사모펀드 들어있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지금 금투세를 갖고 이제 부자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진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저거하고 금투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건보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23년부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제 그 의료보험료가 보수 월액보험료 플러스 소득 월액보험료 이렇게 이제 체계로 이제 재편이 됐는데, 저 소득 월액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내시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있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대략 한 8% 정도 이제 이 의료보험료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이제 금융소득세가 도입되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된다고 보면 이제 실제로 22%가 아니고 30%고 27.5%가 아니고 이제 35%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벌었을 경우에 이제 1억 3천에 대해서 쭉 계산해 보면은 매월 87만 4,271원의 건보료 폭탄을 이제 맞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래세를 아예 없애야 되는데 지금 거래세를 못 없애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지 않으면 이제 거래세 인하되는 게 이제 중단되는 것처럼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거래세는 금투세하고 무관하게 이 세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23년에 0.2, 24년에 0.18, 25년에 0.15%로 인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통과돼 있고요. 그래서 거래세가 인하되는 거는 금투세하고 무관한 거고, 금투세가 도입하려고 하면은 저 0.15%의 거래세를 이제 거래세를 안 걷어야 되는데, 저거를 안 걷을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게 거래세가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저 0.15%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거래할 때 내는 0.15%는 농어촌 특별세 0.15%예요. 저게 이제 언제 생겼냐면 그 1994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통과되면서 이제 이 한국의 WTO 우리가 가입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1994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들한테 거래세 0.15%를 걷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농어촌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설립된 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인데, 이 농어촌 특별세를 지금 여야에서 이 농촌 표심을 의시해서 폐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거 관련돼 갖고 얘기 진척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농어촌 특별세 관련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서 농어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갖고 이게 10년 그 일몰로 해서 처음에 이제 0.15%씩 떼가기로 한 건데, 그게 이제 매 10년마다 그 농어촌 단체들이 계속 국회에 로비해가지고 10년씩 연장되고 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그게 10년 다시 연장됐거든요. 저 법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거래세 제로를 못 만드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과세다라는 입장에서 박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관련해서 의견 예, 좀 말씀 주시죠.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걸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중과세가 아니냐. 왜 이제 둘 중에 하나에 그래도 금투세가 뭐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지 양쪽을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아마 연말 처리될 때까지 쏟아질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관련돼서 아마 민주당은 이 5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좀 대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정리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이제 금투세 도입 당시에 기재부 당국자에게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안 되면 그건 이중과세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5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자들께서 보시면은 과연 이 논리가 맞는지,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런 논리가 맞을지 아마 판단하시면 될 텐데, 그 주장이 뭐였냐면요. 양도세, 거래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거지 거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국내 부동산 과세에도 보면 양도세와 거래세를 취득세를 거래세인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고빈도 매매가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진다. 이렇게 5개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들께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그런 게 저는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런 5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농특세 때문에 사실 그 폐지를 못하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나 아니면 지금이나 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어디 이제 부동산 어디 그 임대를 해놓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듯이 증권거래세는 보장된 그런 그 세수입니다. 많게는 그 2021년에 코로나 그 직후에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1년에 과세가요. 근데 10조 원 정도면은 뭐 그 1조나 그 어느 정도 작은 수준을 볼 수 있지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 중고생들이 1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년간 그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10조 원 정도 금액이 그냥 따박따박 재정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있으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세수고요.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반발이 그때 거셌기 때문에 이런 폐지는 안 하고 농특세 때문에 폐지는 못 하고요. 완화하는 정도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 공제 기준 좀 조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예, 저는 민주당이 5천만 원 네. 공제 기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세금은 또 정치인 부문이고 사실 2000년 6월에 기재부가 금투세 초안을 이제 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공제 기준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천만 원 기준을 하면서도 시장의 어떤 파장이 크지가 않고 선진적인 세제고 이 안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이제 반발이 거셌거든요. 투자자분들도 반발이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이게 그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되지도 않고 또 유예가 됐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 수첩을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그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과세 확대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솔직히 제일 고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 고수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게 그대로 만약에 내년 1월에 5천만 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증시가 진짜 폭락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그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 자체가 정부가 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안 고수를 주장을 하고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시장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에 뭐 고물가에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재난지원금 식으로 10조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투자자들 피해를 입히는 그런 그 원안을 그대로 강행할지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수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봤고 지금 작가님 마지막 좀 금투세 관련 발언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 기자 말씀한 거 종합해서 또 예.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맨 마지막 장 한번 쭉 언급해 주시죠. 현행 원천징수에서 이제 분류과세가 최악인 이유 제가 정리한 거, 그 맨 마지막 하나 전에 이제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신고한 계좌 하나만 국내 주식 5천만 원이 아니고요, 2,5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기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반기 2,500만 원이에요. 신고한 계좌 하나만 국내 주식 2,500만 원 이제 그 허들이 있는 거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금융기관은 하나만 거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금융기관은 이제 증권사
은행, 보험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증권, 보험, 뭐 저축은행 다 통틀어서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드 같은 거를 은행 쪽에 들어갔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거를 신고를 안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100만 원이 나든 200만 원이 나든 다 이 금투세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채권, ELF, ETF, ELS 등등 파생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125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과세로 이게 분류가 되면 다른 소득에서 이제 손실이 상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오래 투자를 잘못해 갖고 손해를 많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미국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종합과세가 아니고 지금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내에서만 상계가 되고 결국 저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종합과세일 때 49.5%의 세금을 내던 사모펀드 수익자들이 분류과세를 적용받아서 22%나 27.5%만 내게 되는 그러니까 사모펀드만을 위한 이게 세법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익 발생한 게 올해 법이 통과되면 25년부터 통과되면은 25년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야지 원래는 정상인데 이게 이제 전산처리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25년부터가 아니고 당신이 사서 갖고 있는 시점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 금투세가 통과됐을 때 25년 되기 전에 24년 연말에 이거를 다 이제 매도해야 되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연말 주가 하락을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가 한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종목 단위로 이익이 발생한 거는 일단 무조건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손실 1억이 나 있는 상태라도 1,000만 원 이익 난 거 주식을 팔게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죠. 이제 그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영일 기자 이제 마무리 언급을 좀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요 부분 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민주당이 5천만 원 이제 과세 기준을 저는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정이 좀 불가피하거나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내년 1월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그 250만 원 공제 기준으로 해서 도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2년 전에 이제 유예가 됐을 때 뭐냐면 금투세가 유예가 되면서 가상자산 기준도 같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는 그러면 같이 그러면 내년에 그럼 같이 시행되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의문인데, 근데 요번에 이제 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 공제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봤어요. 그러면 금투세 5천만 원,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5천만 원 공제 기준을 똑같이 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게 민주당 안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보면 맞지가 않다고 본 게 그동안에 이제 세금이라는 거를 과세를 하는 게 뭐냐면 유류세 같은 것도 유류세를 팍 때려서 기름의 어떤 그런 거를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그 리스크가 있는 곳에 조금 더 과세를 많이 하고 그 소비를 줄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제 기준이 과거에는 한 250만 원, 그 주식은 5천만 원 이렇게 격차가 있었던 게 뭐냐면 가상자산은 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보다 공제 기준을 낮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민주당 안제로 내년 1월에 똑같이 5천만 원씩 하다 보면 그럼 만약에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됐을 때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어떤 돈이 있을 때 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니까 공제도 똑같은데 코인 쪽을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리스크 문제로 해서 폭락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면 그 투자자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같이 하는 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그 기재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 1월에 그 가상자산 250만 원 그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네.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7월 세법 개정안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설정화되는 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기타 자산, 무형자산으로 지금 세법 체계상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6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식을 여러분들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제 20%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0%가 아니고 60% 필요경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0.4 곱하기 20%에서 8%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조가 통과가 되면 이제 특히 젊은 투자자들한테는 주식하지 마라. 가상자산 투자해라라고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거하고 지금 마찬가지 이 법안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저 관련해 네, 예, 첨언해 하나만 빨리 주시면 얘기 돼요. 네. 말씀드리면 또 저 박 작가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있는 게 그러면 가상자산 ETF가 출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출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불허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 만약 가상자산 ETF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과세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식 과세 쪽으로 똑같이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공매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마디씩만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박 작가님은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실 거고 최용길 기자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 불법 공매도 척결하겠다라고 내놓은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최용길 기자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는 이제 저도 이제 관련된 취재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 게 지난 이제 그 3월 달에 1차 토론회에서 이제 박 작가님하고 정의정 이제 대표님이 관련돼서 이제 지적한 이제 조사에 대한 게 이제 뭐 초단타 매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불법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LP의 어떤 공매도 관련된 어떤 불법성이나 시장 교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 나올지가 이제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날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저거를 질문했습니다. 공매도 그러면 조사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우선은 글로벌 IB 공매도 조사 관련돼서 네. 5월 중으로 조사 결과를 먼저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발표가 될 때 이제 박 작가님하고 정 대표님이 이제 그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의 조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예, 요거 마지막 그 장표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총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지는 않고요.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근절해야 되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그 전산 이제 뭐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건 앞으로 좀 더 이제 추가 과제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무기한 공매도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공매도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장 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데 연장 무제한 지금 돼 있는 거는 나중에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제한 공매도 해서 이제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20배인데 이거 너무 과도합니다. 축소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차와 대주 시장이 통합돼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 개인 비율이 일본의 경우는 30%인데 한국은 1%밖에 안 돼요. 저게 이제 대차 시장, 대주 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대차는 외국이나 기관이 하고 대주는 개인이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장을 통합을 해서 개인들도 기관들하고 같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좀 이제 뭐랄까 프리하게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건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 증대일 겁니다. 조속하고 좀 빈틈없는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